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형은행 11군데가 300억 달러를 모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리퍼블릭 뱅크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규모는 최근에 망한 실리콘밸리 뱅크와 거의 비슷하고 미국 내 14위 규모입니다. 대형은행들이 다른 은행을 돕는 이유는 같이 망하기 싫어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많은 예금주들이 작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큰 은행으로 옮기고 있는데 큰 은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큰 은행과 작은 은행 사이에 어느 은행이 나에게 맞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모 회사인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그룹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재택근무 때문에 은행이 망했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노조가 다음 주 파업으로 사흘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된 것은 LA에 나쁘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40만 갤런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돼 수습 중입니다. 유튜브가 2년 동안 중지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오늘부터 회복시켰습니다. 빅테크 회사들의 돈벌이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세계는 러시아와 중국 그룹과 미국과 동맹국 그룹으로 분명하게 구분돼 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중립이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납치했다는 혐의로 그에게 체포영장을 좀 전에 발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은행권이 격동과 진정을 하루 사이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우지수가 404.44포인트 내려가고 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조금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넷 옐렌 재무장관이 어제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합니다라고 사운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몇 시간 뒤에 미국의 큰 은행 11개가 300억 달러를 모아서 아마 윌셔 거리에서도 한인타운 인근에서도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간판을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 이 은행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이 얼마 있으면 이 은행이 차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5천 군데가 넘는 은행 가운데서 규모가 14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행보다 더 큰 규모의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돕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방화벽, 파이어월을 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은행도 살아야 나도 살고 그 남의 은행이 살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 돈이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은행이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희 또 다른 은행권에서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하고 지금 돈을 모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며칠 전에 망해버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홀딩 컴퍼니가 모 회사도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와 똑같은 그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고 운영 방식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아주 부자 그리고 부자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이제 갖고 있는 돈은 실리콘밸리 뱅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은행이 이제 수익을 올린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해버리니까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도 돈을 막 빼가고 우리 괜찮아요 하고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한 1,500억 달러 정도를 빌렸는데 그리고도 사람들이 돈을 빼가니까 다른 은행들이 딱 모아서 여기 돈 많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준 은행은 가장 큰 규모의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콕, 웰스파고 1, 2, 3, 4 규모의 은행입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가 3조 달러가 넘는 자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4개 은행이 10억 달러씩 냈군요. 그러니까 50억 달러 모았죠. 골드만삭스 투자은행 8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각각 뭐 돈을 내서 25억 달러씩 내서 또 모으고 다른 5개 은행에서도 또 모으고 해서 어쨌든 300억 달러를 채웠습니다. 돈을 모은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이제 이 은행을 위해서 돈을 모은 그 폴스 리퍼블릭 은행이 고객이 막 떠나면서 더 많이 떠나면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더 많은 돈을 또 어디서 빌려서 막아야지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은행이 어떤 매체에서는 주식값이 60% 내려갔다고 하고 어떤 매체에서는 70%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금도 이제 중단을 하겠다, 배분을 중단하겠다 하고 발표하고 또 내려가고 해서 결국은 신용 등급이 내려갔죠. 그 피치하고 S&P 500, S&P 그 글로벌 레이팅이 신용 등급을 이 은행의 신용 등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을 맡겼던 사람은 5%만 보험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95%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그래도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는 나아서 68%가 보험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는 이리저리 해서 다 예금주들의 돈은 줬지만 이 상황에서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먼저 이제 전화를 건 거죠. 제일 큰 JP 모건 체이스의 CEO에게 제이미 디몬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경제 전망 같은 거 할 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은행들이 돈을 좀 내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제이미 이 CEO도 JP 모건 체이스의 CEO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같은 라이벌인 다른 은행들에 또 쫙 전화를 돌린 겁니다. 전화를 돌려서 이거 지금 포스트 리퍼블릭 망하지 않게 해야지. 이거 망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은행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난리가 날 거야 하니까 다른 은행들이 넘버 2인 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무슨 웨스트파고 은행 이런 뭐 골드만삭스까지 다 돈을 모아서 준 겁니다. 우리 믿어주세요 했는데 어제 그래서 결국은 포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그 10%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지금 보면 다우지수부터 뭐 큰 은행권부터 작은 은행권까지 안정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에 그 3천억 달러를 은행들에게 빌려줬습니다. 어떤 은행에 얼마를 빌려줬다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 정도인 1,5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뭐 1,430억 달러는 두 은행이네요. 한 은행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뱅크와 또 이틀 뒤에 망하고만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에 그쪽에 이제 그 홀딩 컴퍼니로 보내줬고 나머지는 어느 은행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 투자 은행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도 그 은행도 뭐 각국에서 다 투자를 받지 않았겠어요? 미국 은행들도 미국 투자가들도 그 은행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에 우리 은행의 전망치를 과장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소했고요. 은행권은 미국이나 미국 밖이나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라이벌 은행들이 또 다른 라이벌을 구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은행 뉴스를 이렇게 많이 전해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때 보는 것은 꼭 은행의 뉴스가 아니라 실리콘밸리 뱅크와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여기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 결국은 아주 기본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 모든 사업체에 다 마찬가지죠. 한 군데에 그 몰입한 것,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건 다 일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은행에서는 특히 더하죠. 은행에서 사실은 VVVIP 대우를 해주는 분들은 돈 많이 넣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쩌다가 확 이자율 좋고 할 때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그때 확 엄청난 뭐 예를 들어 돈을 넣는다든가 엄청난 돈은 그렇게 은행 이자 받고 살지 않으니까 다른 데다 투자를 하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런 분들이 VVVIP지만 사실은 아주 작게 늘 꾸준히
은행을 이용해 주는 고객들과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지 은행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다던가 망하는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자율이 인상돼서 이런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에 뭐 융자를 많이 해줬던 회사가 무슨 뭐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테크놀로지 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서 워낙에 돈 잘 벌 때 은행에다가 넣었던 돈을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커스터머를.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화끈하게 막 대우 잘해달라고 티내면서 많이 팔아주는 손님보다 날마다 와서 조금씩 팔아주는 손님이 어쩜 더 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식당이 크게 성공할 수 없지만 그리 채워주는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는 이제 빅 커스터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은행뿐이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전반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실리콘밸리 뱅크도 16번째 은행이지만 망하기 전에 뭐 자산이 많이 뭐 2천억 달러 이상 있었지만 그랬지만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웬만큼 은행 한 규모의 은행에서 더 큰 은행으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저희 회사 아래층 1층이 JP 모건 체이스인데요. 이런 은행으로 돈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이 다 안전한가?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의 차이는 뭐야?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잡지 더 위기 아주 잘 친절하게 정리를 해놔서 저는 쉽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큰 은행으로 돈을 옮기는데 큰 은행으로 간다고 무조건 안전하냐?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어차피 25만 달러까지는 조인트 어카운트일 경우는 50만 달러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보호가 되고 아주 큰 은행은 연방 이제 그 보험공사에서 보험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그 큰 은행에 돈을 그 큰 은행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대마불사라고 번역을 하더군요. 대마불사 맞죠? 미국에서 말하는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이게 망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주지.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구제 금융을 주지 하는 겁니다. Too big, to fail 한다는 그런 거지만 작은 은행들도 25만 달러까지 해주고 어차피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95%가 보험에 커버가 안 되는데도 다 해주잖아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국가도 큰일 나고 경제도 큰일 나고 심지어 라이벌 은행이 라이벌 은행을 살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의 구분과 뭐 돈의 크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큰 은행은 아무래도 큰 규모의 프로그램이 많겠죠. 서비스도 종류가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죠. 미국이라는 큰 국가가 움직이려면 큰 배가 움직이는 것과 작은 배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것은 지점이 많은가, 내가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ATM 머신이 많은가. 지점은 요즘 많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그 휴대폰으로 하신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ATM 머신과 브랜치가 많죠. 큰 은행이. 또 하나는 테크놀로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모바일과 온라인 뱅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미국 은행을 생전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 미국 은행을 포기하지 못하고 갖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온라인 그 뱅킹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인은행과 비교를 할 땐. 한인은행은 조금 혼돈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은행이니까 브랜드네임으로 고유 명사처럼.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뭔가를 제가 유틸리티 빌 같은 거를 내는 것도 아주 쉽게 해놓고 그리고 또 쉽게 그 스케줄링 해놨던 것을 어느 한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은행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인은행보다 훨씬 편리하게 돼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이 아닌 다른 곳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뭐 찾기도 쉽고요. 내가 유틸리티 비를 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거 설정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를 못 버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형 은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럼 작은 은행이라고 다 나쁘냐? 작은 은행은요, 우선 수수료가 작으니까 비쌀 것 같은데 쌉니다. 다른 물건과 다른 거예요. 물건은 막 벌크로 크게 많이 들여오면은 그 많이 사올 때 이윤이 있으니까 싸게 팔 수가 있지만 은행은 수수료가 작은 은행이 대체로 더 싸고 이자율은 높습니다. 예금을 했을 때. 예금이나 융자할 때 작은 은행이 오히려 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보다 좀 세심하겠죠.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님 귀한 줄도 알아요.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그 퍼스널한 서비스를 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이 가능한 겁니다. 깎을 수도 있고 뭔가 이 그 조건을 조금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커뮤니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이 커뮤니티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오너 나에게 맞춰서 뭔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은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큰 은행, 작은 은행을 떠나서 이 크레딧 유니온이 있죠. 크레딧 유니온은 말하자면 한국의 신용조합. 멤버들끼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만든 은행입니다. 신문으로 치자면 예전에 한겨레 신문을 사람들이 다 돈 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때의 한겨레와 지금의 한겨레는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신용조합, 크레딧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 유니온은 상품 숫자도 좀 적고 서비스도 적습니다. 작은 은행처럼 지점도 적고 ATM도 적고 하지만 이자율이 좋고 그 수수료도 작고 이건 작은 은행과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융자 그 요구 조건도 작은 은행보다도 어찌 보면 더 융통성 있게 이것도 역시 커뮤니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요. 크레딧 유니온이라고 예를 들어 구글에서 치시면 near 저 옆 근처에 있는 크레딧 유니온 하면은 지금 제가 90010 집코드로 찍었기 때문에 3,700 위셔에도 있고 3,550 위셔에도 있으니까 한 블럭 건들로 하나씩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위셔 거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크레딧 유니온은 전부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인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 아니면 유나이티드 내셔널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면은 되실 것 같고요. ATM 머신 같은 것은 요즘에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ATM 머신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하루에 뽑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많이 뽑지는 않은데 급할 때는 다른 은행에서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 그 ATM 카드로 크레딧 카드가 됐건 데빗 카드가 됐건 수수료를 조금 몇 달러 내셔야 되죠. 그러나 부자들은 그 1달러를 가지고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ATM 문제는 급하면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그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리하여 그 많은 점들이 있고 큰 은행과 작은 은행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규모면으로는 뭐 10억 달러 아래는 작은 은행 그리고 거기부터 뭐 한 1,000억 달러, 500억 달러까지 이제 무슨 또 구분을 하고 근데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1,000억 달러 이상이 되면은 대형 은행이다. 이렇게 보니까 대형 은행이라고 구분들은 하지만 사실은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데가 2,000억 달러 자산이 넘었지만 완전 대형 은행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정치계에서 분류하는 게 따로 있고 뭐 다른 금융기관에서 분리하는 게 따로 있고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은행들은 전부 중간 정도 그 정도로 돼서 제일 큰 JP 모건 체이스의 자산이 3조 2천억 달러 지난해 12월 달을 기준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조 4천억 달러인데 제가 지난번에 CBB 뱅크를 클리어하지 않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현재 CBB 뱅크의 자산은 18억 달러, 뱅크 오브 호프가 190억 달러, 한미 73억, 우리 아메리카 31억, 퍼시픽 시티뱅크 24억, 오픈뱅크 21억, 신한아메리카 19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아무튼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은행이나 작은 은행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을 잃어버릴 만한 그럴 위험은 없다 말씀드리면서요. 왜 재택근무가 실리콘밸리 뱅크를 망하게 했다고 실리콘밸리 뱅크의 직원들이 생각하는지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에 만약에 뭐 주말이라도 지금 금요일인데 뭔가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LA 통합교육고 뭐 한 3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게다 대고 이제 교사들까지 다 합치면은 뭐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사흘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혹시 이 뉴스를 처음 들으시는 그 학부모님이라면은 또 생각을 해 두셔야지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조가 카페테리아 직원, 또 버스, 학교 버스 기사, 또 그 밖에 이제 여러 저임금 그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식으로 관리 수위 아저씨도 계실 테고 뭐 예를 들면 1년 동안의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건데 만약에 이분들이 파업을 한다면 우리 교사라든가 카운슬러라든가 또 학교에 사서도 있죠. 그분들을 대표하는 또 다른 그 노조, 그 교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학생들이 이게 LA 타임스 사설이에요. 지금부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파업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2022년 4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계약 협상이 시작됐는데 거의 1년이 됐는데도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항상 그 파업을 할 때는 그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지급해야지 되는 쪽과 지급받아야지 되는 쪽에서 서로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임금이 있고 요즘 건강보험이 있고 작업 환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LA 통합교육부는 3년 동안에 15%의 임금 인상, 시간당 이건 $30 미만 버는 사람들도 이제 다 형평성 맞춰서요. 그리고 한 번 9% 보너스를 준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감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 계획적으로 그 감원을 할 테니까 노조는 충분하지 않다.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들, 버스 기사, 그 밖에 이제 여러 이제 저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또 파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하지가 않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해한다고 씁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에 속하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렌트비 어떻습니까? 식료품비. 그런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30%, 3년 동안 30% 인상을 요구합니다. 통합교육부는 15%, 그 사이에선가 어딘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에서 있겠죠. 절대로 30%까지 못 줄 것이고 15%에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그 뭐 보조교사도 있을 테고요. 또 아이들 학교 끝난 다음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셔야지 되는 분들, 학교에 뭐 가드너도 있어요. 집이랑 똑같잖아요. 아, 특수교육 보조교사도 있겠네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1년에 일을 풀타임으로 하거나 하셔도 $25,000 미만을 버는 분이랍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설명해 주기를 LA 통합교육구에서 일하다가 99명 가운데 한 분이 홈리스가 됐답니다. 지난해에. 통계라는 거예요. LA 통합교육구 직원이 이런 기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홈리스 피플이 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카발호 교육감이죠. 이게 임금이 낮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육부의 예산이 이제는 교육부도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들 그 개인의 지갑도 조금 도톰하고 했었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바닥이 나서 노조가 지금 3년 동안 30%를 올려주세요 라고 주장을 할 만큼 LA 통합교육부의 지갑이 넉넉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빡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학생 숫자가 줄어듭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은 주정부에서 받는 기금도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통합교육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작아질 것이 지금 이미 사상 최저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학생이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이 74만 6,800명이었다면 지금은 42만 명입니다. 조금 있으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감도 이제 이런 분들이 그 파업을 하고 나면은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교사가 파업을 설령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학교의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에 가야지만 한 끼를 배불리 먹습니다. 두 끼를 배불리 먹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LA 통합교육부 소속에는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60군데 음식 배분하는 곳은 그대로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수십만 명이긴 하지만 10,000명 정도는 돌봐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전부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만일 파업을 한다면 돌보지 못할 때 10,000명 정도는 돌봐주는 곳을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사흘 동안 노는 동안에 홈워크 같은 것도 충분히 그 준비를 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상적이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분명하게 예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뭔가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는 것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둬야지 될 것은 학교 문을 오픈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을 생각해서도 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흘 동안이나,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이나 학교를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직원, 노조 리더들도 이걸 문을 닫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런 그 스태프들이 그 파업을 해서 교사가 동조하는 입장이지만 2019년도에는 교사가 파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파업을 할 때 그 시장이 개입했거든요. 에릭 가세리 시장이 그 얘기를 상기시킵니다. 개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캐런 베스 LA 신임 시장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 에릭 가세리 시장이 도와서 이게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교육부와 노조가 뭐 서로 협상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다른 것과 달리 학생들이 사흘이나 학교에를 못 가면 이건 LA 전체적으로 나쁜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학교를 못 가서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데 한 부모가 할 수 없이 봐야지 된다면 누군가 집에 할머니도 없고 뭐 친척에게 보낼 데도 없고 해서 집에서 봐야지 된다면 그럼 그 부모가 직장을 못 나가는 거잖아요. 마켓에 가서 일을 못 하시는 것이고 무슨 일을 못 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LA 전체에 나쁘다. 그 사이에 글쎄요. 뭐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그 사설이 LA 타임즈에 실렸고요. 그리고 LA 타임즈에 나는 교사인데 나와 동료는 왜 파업에 동조하나 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인그리드 페이라는 분인데 지난주 수요일에도 그랜드파크에서 막 시위했었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서.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얘기하기를 존중, 리스펙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계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은 교사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고 직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 존중이 없는 게 돈에서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만 명이 없이 학교에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와 다른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그런 스태프들도 파타임과 최저임금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 교사에게도 존중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인간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교사들도 비슷한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할 때 훨씬 봉급이 낮은 게 사실인데 교사 봉급은 인플레이션 다 따지면 뭐 1970년대보다도 덜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언더밸류 됐다는 겁니다. 교사도 언더밸류 됐지만 교사와 같이 동료로서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다른 분들도 너무나 언더밸류가 됐다 해서 이제 이분은 교사로서 새로 들어오는 그런 그 교사들도 교육계에 새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존중을 해야지 된다. 존중을 하면은 그걸 가능하면 돈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잠시 뒤에 재택근무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다. 물론 하나의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주장들이 내부에서는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유튜브는 왜 회복시켰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 오늘도 엉망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회복됐지만 지금 계속 이제 금융 사태는 지켜봐야지 되는 미국과 유럽 전부. 어제 오후에는 이 폴스 리퍼블릭에 대해서 많은 미국의 큰 은행들이 도움을 준다 하니까 미국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아시아의 주식 시장도 조금 괜찮게 나중에 마무리도 하고 하던데 오늘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 스타트를 했잖아요. 은행이 망하는 것.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의 홀딩 컴퍼니 모 회사인 실리콘밸리 뱅크 그다음에 이름이 있던데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이낸셜 그룹도 파산 보호 신청 11 챕터 11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산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는 은행을 팔려는 시도하고 있고요. 연방예금공사 FDIC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홀딩 컴퍼니가 이제 파산 신청하면은 법정 관리인이 여러 가지를 감독을 하고 경매 원하고 하는데 유동성 자금이 22억 달러, 30억 달러 빚이 있다네요. 우선주가 3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여러 이유로 이자율이 인상됐는데 그동안 돈을 가지고 아주 비쌀 때 채권을 샀다가 사람들이 돈을 빼가니까 채워놔야 되니까 밸런스를 맞춰야지 되니까 싸게 막 채권을 팔아서 이게 은행이 정말 막 돈이 비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거래 중지도 하고 망하고, 예금주들은 전부 보호를 해줬고 FDIC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실리콘밸리가 재택근무를 유난히 아주 자랑스럽게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고 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심지어 이 CEO가 하와이에서 일했던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전국적으로 은행에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데 5천 군데가 넘는 은행 가운데서, 그런데 경영진들이 다 전국에 퍼져 있어서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였어요. 이 내용은 직접적인 이유는 이자율, 장기 채권 등등 이런 게 있었지만 직접이건 간접이건 재택근무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다른 은행들도 팬데믹 끝나고 전부 직장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 회사는 너무 융통성 있어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 번은 경고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난해 말 정도에. CEO가 그렉 베커가 하와이에서 계속 일하고 이런 때에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 재택근무가. 왜냐하면 가장 크게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도 가끔 겪는 문제인데, 이건 컴퓨터 시대의 어느 회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IT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 사이트와 접속을 해야지 될 때, 회사의 와이파이로 일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모든 때, 그러면은 전국에 다 직원들이 퍼져 있으면 이 IT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생산성도 마찬가지로, 물론 재택근무가 아직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재택근무에 적당한 회사와 재택근무가 더 좋은 직업군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관리 방식이 정확했다면 모르지만, 베스트바이도 이제 고유 명사잖아요. 전자제품 사시는 하이브리드의 선구였죠. 재택근무와 회사에서의 근무를 이제 같이 하게 하는. 그런데 베스트바이는 왜 이걸 포기했냐면 직원들을 훈련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베스트바이에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 가서 작은 거 하나 사려고 해도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얼만큼 해야지 베스트바이의 세일스 퍼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야후야말로 아주 오래전에 재택근무라기보다 이거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실리콘밸리 뱅크의 CEO처럼 하와이에서 근무를 할 때도 많고, 다른 휴가지에 가서 근무할 때도 많고, 휴가지에 가서 근무하는 게 일을 많이 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반대 원격 근무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야후는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CEO가 들어오면서 그것도 꽤 시간 된 것 같은데요. 전부 다시 오피스로 불러들였습니다. 해서 이제 직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위 간부들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위험이 있었을 때 이걸 빨리 모여서 오늘 회의 소집을 해서 위험하니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와이에 있고 너는 마샤스 빈야드에 있고 이런데 이게 불가능하고
그다지 위험한 것 같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일들 더 가까이 고위직들이 일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얘기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은행 같은 데는 우리의 돈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강 다음에 남에게 베풀려도 자녀를 키우려도 돈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더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아마 이 뉴스가 다른 그 원격 근무를 허용했다가 원격 근무를 회사 근무로 돌리려고 하는 회사에게는 어떤 그 스토리 텔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은행은 근데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 은행이야말로 합리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돈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사채업자들이 물론 이자율이 높긴 하지만 그런 것은 뭐 완전히 제일 최하 직업으로 막 보면서 은행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점잖게 근사하게 사무실 차려놓고 합법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은행. 그 돈 장사하는 그 은행. 아무튼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유튜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문 닫을 때 260만 구독자가 있었고 왜 닫았냐? 2021년 1월 달에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같은 폭동을 조장했다 해서 닫았고 또 조금 더 있다가는 거기에 댓글 다는 것까지 달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 오늘 맞죠? 오늘부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비디오 업로드 가능하고 댓글 쓰는 것도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쳐다보기는 하겠다 한다는 건데 저는요 이게 그 이유 자체는 분명히 그건 것 같아요. 선거철에 트럼프처럼 유튜브에 돈을 벌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한 달쯤 전에 그 메타가 페이스북도 트럼프 돌아오세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트위터도 돌아오세요. 아직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새로 만들어 놓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 돈의 손실 같은 것 때문에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그런 아이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에 그런 빅텍에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어요. 유튜브에도 당연히 광고하겠죠. 이제 재선 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 원자력 문제 잠시 뒤에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가 유출됐다 하면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늦게 발표를 할 수도 있구나. 미국에서는 뭐 그런 것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간단히 전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네소타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돼서 지금도 수습 중인데 11월 달에 시작됐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오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엑셀 에너지라는 회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 내부에서는 잡혔는데 발전소 외부로는 흘러가지 않았다고 하고 주정부도 대중 건강에 위협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더 조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삼중 수소라는 거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쪽에서 생기는 그 삼중 수소라는 것이 베타 방사선이 약하기 때문에 공기로 멀리 퍼져나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부도 뚫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연방 핵규제위원회의 얘기인데 지금 뭔가가 유출되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이던데요. 하기는 했지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월 21일에 이 발전소 사이트에서 두 빌딩 사이의 파이프에서 몬티셀로라는 지역이랍니다. 이게 이제 미니아폴리스에서 한 35마일 떨어졌다고 하니까 미네소타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서 35마일 떨어진 곳이고 그러면 미시시피 강도 있는 곳이네요. 강에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삼중수소의 4분의 1을 회수를 했는데 지금도 회수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창고 탱크를 지은답니다. 이 오염된 것을 어디로 바다로 내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지상에 탱크를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강조한 것이 이제 대중 건강에 위험한 건 아니다. 2009년도에도
유출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뒤늦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40만 갤런 1.5리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그 수치고요. 그냥 제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40만 갤런 정도가 유출됐는데 아무런 위험성이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점점 이제는 러시아, 중국 대 미국과 동맹국 이 편이 갈려져 버렸어요. 웬만한 나라는. 아주 작아서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사흘이나 방문을 해요. 점심 먹고 다음 날 회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초대를 해서 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이 러시아 경제의 10배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도와주세요. 아직까지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주고 있진 않고 중국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중재를 하겠다 하지만 그 얘기를 평화를 위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한다지만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에 대해서 침공한 것을 비난하지 않고 유엔이라든가 다른 기구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 낼 때 그것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점점 더 손을 잡는다는 거죠. 푸틴을 지지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3월 10일 날 다시 집권을 잡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처음에 방문하는 국가가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G20 국가들이 전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막아서 못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젤렌스키는 당하는 쪽이니까 미국과 다른 쪽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당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인데 이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뭐 젤렌스키가 만나서 뭔가를 뭐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뜻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나토 회원국으로선 처음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국제형사재판소는 푸틴을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어린이들 한 6천 명을 러시아로 데려가서 막 여기저기다 분포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겠죠. 러시아식으로. 그런데 그걸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으면서 해서 지금 40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이거 중재를 해야지 뭔가 개입해야지 된다 해서 결국은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푸틴과 여러 명을 그 전범으로 지금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금되지 않는 한 재판은 진행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늘 오후에는 그 뉴스 좀 나오겠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일랜드 뭐 본인도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윌리엄 예이츠를 시인을 인용을 하는데 아일랜드 총리를 초대를 해서 지금 백악관에 보니까 온통 초록색이에요. 아일랜드 총리도 미국의 대통령도 초록색 행커치프 꽂고 세인트 페이트릭스 데이잖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